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우리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우리들 이야기의 중심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첫 번째 주니까 정말로 중심 인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역사상 기록에 남아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정말로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만 몇 마디만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해주고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인식들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인물 누구냐면은 바로 탈레스예요. 탈레스. 여기에 있는 이분이 탈레스인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볼까요? 이 탈레스라고 하는 분이 왜 처음으로 등장을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역사상 공헌 때문에 그런데, 이 역사상 공헌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거냐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 물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를 처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답변을 했던 분이 여기 있는 탈레스예요. 물론 여기 지금 출생 연도가 물음표로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 약간 불확실해서 그래요. 하여튼 여기 더군다나 기원 전이잖아요. 기원 전 600년경에 이 탈레스라고 하는 이 분 자체가, 이분이 처음으로 근본 물질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탈레스라고 하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라고 하는 이분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 물질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을까요? 혹시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누구나 다 현대 과학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과학을 어느 정도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또는 과학자가 아니어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 물질,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물질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분이 답변을 했던 가장 근본 물질은 뭐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여기까지는 지금 막 이제 자연 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막 태동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그걸 정의를 했냐면 물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물. 여러분들도 다 알죠? 우리가 그냥 항상 마시는 그 물이에요. 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게 근본 물질이 물이야? 할지 모르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부연 설명했듯이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 물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물이라고 하면은 물은 H2O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하고 알 거예요. 알지만 여기에서 근본 목적 자체는 뭐냐면은 근본 물질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듯이 이분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라고 바로 이 탈레스를 지칭을 했어요. 그만큼 근본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정말로 인류 역사의 문명에 중요한 사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물론 이 탈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지금은 단지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지금 학습 목표는 중심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중심 인물이에요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라고 지칭을 했고, 또는 최초의 과학자라고 지칭했던 탈레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에는 또 어떤 분이 중요할까요?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사를 배울 때 또 한 명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있는 데모크리토스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여기 근본 물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모크리토스는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말로 바꾸면 원자라고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아톰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다를 수가 없는 어떤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크리투스는 어떤 사고관념이 이분을 배울 때 정말로 중요하냐면, 또는 이분이 왜 역사상 중요하냐면, 세상의 물질을 자르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더 이상 자를 수가 없는 아주 작은 입자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생각했던 분이 여기 있는 데모크리투스예요. 바로 그래서 이 분의 사고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용어가 우리한테까지 전해져서 지금 우리는 그거를 애톰 또는 원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래 혹시 리차드 파이만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알아요? 마지막 이제 근래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천재라고 하는 분, 아인슈타인 다음에 또 한 명의 천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과학자들이 아마 리차드 파이만을 꼽을 거예요. 근데 그 리차드 파이만이 언젠가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인류한테, 우리들한테 대재앙이 일어났어요. 대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단지 딱 하나의 문장만으로 후대의 미래의 후손들한테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딱 하나의 문장만을 써서 전달을 한다면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업적들 중에서 어떤 거를 전달시켜줘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스스로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그럼 머릿속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상상들을 한번 해봐요. 인류가 지금 다 정말로 큰일이 났어요. 하여튼 인류가 어떤 대재앙이 왔어요. 이랬을 때 우리 후손들한테 단 하나의 문장으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관념을 전달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생각들 해봤어요? 여기에 리차드 파이만은 바로 좀 전에 바로 여기 데모크리투스가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원자라고 하는 이 가설에 대한 이 개념을 후손들한테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그랬냐면 이 원자 가설 속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함축되어 있어요. 아마 인간의 과학적 문명의 큰 축은 발달하는 큰 축은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여기에 대한 질문, 세상은 무엇으로 도대체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는 데모크리투스가 생각을 했던 어떤 물질을 자르다 보면 최소 단위가 생길 거다. 그리고 그거를 원자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바로 이 가설 자체가 정말로 엄청난 정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인간 과학 발달사에 정말로 중요한 사고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탈레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 그리고 데모크리투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또 어떤 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분도 그리스 철학자 중에 있어요. 우리는 이분들 일반적으로 철학자라고 해요. 근데 과학계에서는 이분을 자연 철학자의 거의 희소 정도로 보고 있어요. 누굴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자, 그러면 누구?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많이 들은 자연 철학자예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 개념 자체는 또 이분이 했던 업적이나 이분의 일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이 누구였었어요? 혹시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어쩌면은 더 유명할지도 모르는 플라톤이에요. 자, 그러면 그 플라톤의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이것도 똑같은 답변인 거죠. 플라톤의 스승도 플라톤보다 더 유명할지도 모르는 그리스 철학자예요. 어느 분일까요? 맞아요.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계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있고 소크라테스 밑에 플라톤이 있는 거고, 제자로서.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자체가 여기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 어떤 학교를 세웠어요? 명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는데,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17세 때쯤,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그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분의 업적은 제가 여기다가 경험적 자료 축적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약 20년 동안 외계 쪽, 그러니까 해양 지방을 여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생물학,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해양 동물 같은 것들을 처음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경험적 자료를 축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중에서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맞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경험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경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이 되거나 뭐 있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할 때는 항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어떤 자료를 축적을 해서 분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고 법칙과 원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근본은 바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점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거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분이 바로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여기 연대나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이분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이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분인 거죠. 우리말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분이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플라톤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두고 제자들을 육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케이온이라고 하는 거를 설립을 해요. 다시 말해서 뭐 그 당시로 보면은 큰 체육관 같은 건데 니케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체육관을 만들어서 거기를 세워서 거기에서 학생들과 제자들을 융성을 하고 거기서 같이 학문적 토론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엄청나게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아마 앞으로 후대 과학자들과 가장 많은 연관을 갖는 분이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거예요. 질문죠. 누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많은 분들과 떠나서. 맞아요. 여기 이거는 코페르니쿠스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갈릴레이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뉴턴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갈릴레이하고 연관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떤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냐면 바로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질문.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가벼운 물체가 있어요? 어떤 게 먼저 떨어져요? 라고 하는 그 질문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봤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분의 생각하고 그리고 갈릴레이의 생각 자체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 자체가 현대 실험과학을 만들어내요. 그만큼 중요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거꾸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자, 무거운 물체가 있고 가벼운 물체가 있어요. 어떤 게 먼저 바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물체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분은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갈릴레이는 그렇지 않고 똑같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갈릴레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피사 사탑에서 실험. 이탈리아에 가면은 피사 지방에 사탑이 있는데 사탑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서 갈릴레이 유라를 보면은 무거운 물체하고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려 봤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하고 다르게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차이점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또 뉴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또 하나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의 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사고 자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상계가 있다라고 봤고, 물론 이거는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지상계가 있고, 그리고 지구 위를 봤더니 달부터 시작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태양도 돌고 별도 돌잖아요. 바로 그래서 원운동을 하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을 천상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 때부터 이렇게 그리스 철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서양에서는 지상계와 천상계로 세상을 이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진정한 천재가 태어나죠. 그게 누구냐면은 갈릴레이의 배를 이은 뉴턴이라고 하는 진정한 천재가 태어나서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지가 않고 지상계와 천상계라고 하는 건 존재를 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 똑같이 투명된다 하는 생각을 해내요. 그리고 그걸 정립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유인력 법칙이 갖는 의미예요. 산수식으로 수학식으로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과학사 시간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의미 파악을 하는 데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까지 잠깐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 장은 어떤 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요. 자, 그러면 다음 장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이에요.